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설 IPO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직설 IPO는 올 한해 IPO 시장을 한눈에 정리하면서 내년 2023년도 IPO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이데일리 TV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IPO와 관련된 소중한 정보 공유를 약속드립니다. 자, 올해 빙하기 IPO 시장이 어느덧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요, 이 바이오노트 상장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는 4개 기업만이 올해 증시에 데뷔를 했던 거죠. 이렇게 말이죠. 자, 얼어붙은 시장 탓에 시장에 도전장을 낸 기업들은 아픈 성적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밴드 하단 미만에서 결정된 기업들도 많았고요.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대다수 기업들이 공모를 자진 철회하기도 했죠. 자, 원래는 올해 상장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던 컬리나 K뱅크, CJ 올리브영 등은 내년으로 공모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꽁꽁 언 IPO 시장은 과연 내년에는 풀릴 수 있을까요? 직설 IPO가 9월에 첫 방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참 많이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감내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인 듯합니다. 오늘 직접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하는 올해 IPO 시장에서도 분명히 승자는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투자의 기쁨을 안겨준 곳이 분명히 있었죠. 예를 들어서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유일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부침이 있어 보이지만 이 4개의 종목들이 사실 공모가 대비해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2023년 패자가 아닌 승자의 편에 서는 방법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1월 IPO 도전장을 낸 기업들의 물량이 제법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심사 승인을 마치고 어쨌든 올해 IPO로 승부를 내야 하는 기업들도 대기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내년은 개묘년이라고 해요. 이 검은 토끼의 해인데 약삭 빠르게 투자 정보와 전략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저희 직설 IPO에서 그 답을 지금부터 찾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직설 IPO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 IPO 시장 대전망을 오늘 주제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등대지기 전략을 해주실 두 분의 든든한 패밀리를 모셨는데요. 자, 우선 염승환 이베이스 투자증권 이사와 더불어서 최종경 흥국증권 위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종경 위원님,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IPO 시장도 막을 좀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직설 IPO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2022년 마무리하고 내년 2023년 또 전망하면서 내년에도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좀 든든하게 좀 지켜주시고요. 네. 염 이사님, 사실 올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셨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으로 연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움 주시고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022년은 정말 아까 한파 얘기하셨지만 진짜 한파가 왔죠. 예.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나 주식 시장이든 우리 계절도 인생사도 다 똑같잖아요.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위가 지나가면 또 반드시 봄은 오거든요. 그래서 그 봄이 빨리 오길 저도 좀 바라고 있지만 좀 늦더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 해 나가신다면 그 봄에 또 좋은 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또 IPO 직설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행일 수 있는 게 겨울 지나가면 봄 온다고 하니까 네. 항상 뭐 이렇게 순환이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좀 묵은 안 좋은 거 다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될 그 부분을 좀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설 IPO는 뭐 역시 제대로 올 한 해 잘 분석을 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저희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댓글 반응 저희가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견 올려주시고요. 질문도 가능합니다. 저희 쭉 보고 있겠습니다. 응원 댓글도 환영합니다. 자,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IPO 달려 뭐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넘겨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올해 IPO 시장은 어땠는지 한 줄 평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 올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022 IPO 시장은 연착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착입니다. 예. 2021년이 역대급 IPO 시장을 형성을 했었어요. 공모기업 수는 89개에 공모규모는 20조 원까지 증시 역사상 최대치의 숫자를 찍은 다음에 그 이듬해인 올해 2022년에 70개의 상장 기업 수와 16조 원의 공모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놓고 볼 때는 그래도 나름 연착륙에 성공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렵다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연착륙이다라고 보셨고 염 이사님 어떻게 한 줄 평을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뭐 겨울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진짜 네. 주식 시장도 IPO 시장도 한파가 그냥 왔다. 겨울이 네. 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엔 이제 올해 사실 연초에는 또 LG엔솔이 워낙 또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초반. 그로 사실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역시 IPO 시장에도 좀 추운 겨울이 온 것 같고 작년과 너무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서로 이제 밤에 줄 서가지고 청약까지 할 정도로. 거의 타들어가는 네. 탈 것 같은. 네, 예. 근데 올해는 너무 좀 이 겨울이 좀 이 급하게 온 것 같은 좀 느낌인데 어쨌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내년엔 이 흐름이 좀 바뀌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뭐 작년 보셨던 분들 올해 꽤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서 네. 예, 한파다, 뭐 보릿고개다라는 수식어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연착륙했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해 IPO 시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근거들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가지로 좀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IPO 시장을 평가할 때 근거를 보통 네. 세 가지 변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상장 기업 수, 한 해 동안 몇 개 기업이 상장을 했냐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공모 규모입니다. 한 해 동안 이 공모 시장이, IPO 시장이 얼마나 크게 형성됐냐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신주들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IPO 시장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근차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요. 자, 올해 IPO 총 나왔던 도전장을 낸 기업들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도전장을 낸 기업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상장이라는 그 꼴문에 다 통과한 기업들은 전부 70개였고요. 70개. 예, 그리고 그중에 코스피는 단 4곳, 그리고 코스닥이 66곳이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작년에 89개 이어서 올해 70개를 기록한 거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지난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IPO 시장 자체가 요 70개에서 8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70개의 숫자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지금 제가 117이라고 적어놓은 회색 라인이 있는데 그건 증권사에서 상장하는 스펙 껍데기에 상장을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많이 벌어진 것처럼 올해는 좀 유독 증권사의 스펙이 좀 많이 상장한 해라는 또 그런 의의도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회색 그 줄 그래프 보면은 스펙 상장이 꽤 많았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으로 잡힐 것 같고 총 그 상장 그 개수는 70개로 그럭저럭 좀 물량을 맞춰줬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개수를 따져야 하는 의미는 뭐 특별하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 그 상장 기업 수는 투자자분들이 IPO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횟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아주 작은 기업들이 많이 오는 것과 아주 네. 큰 기업들이 적게 오는 것보다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더 자주 많이 오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일단 기본이 일단 한 해 동안 몇 개의 기업이 상장하느냐가 IPO 시장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노트 그 전 시간 저희가 바이오노트 설문조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참전했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69개에서 그래도 70개는 채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물량은 그럭저럭 나왔는데 이걸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또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좀 되짚어봐야 되는데 여 기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양쪽으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뭐 나쁘진 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올해 이제 IPO 하려다 취소한 기업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렇죠. 그게 한 13곳이나 되기 때문에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IPO 시장에 진입하려다가 취소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제 가치를 못 받을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보면 확실히 IPO 시장이 많이 조금 위축된 건 좀 사실이었던 것 같고 특히 그 사실 올해 좀 상장할 걸로 많은 분들이 작년에 좀 기대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마켓컬리 예. 컬리인데 사실 이제 승인은 받았는데도 아직도 뭐 상장 얘기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안 나오고 예. 또 기업 가치가 작년에만 해도 한 4조 원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조 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결국 한파가 워낙 이제 거세게 그 한파의 원인은 사실 고금리거든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올해 또 상장했던 뭐 소카라든가 바이오노트도 사실은 이제 그 상장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 상장을 하긴 했지만 원하는 또 만큼의 가치를 못 받고 상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예. 같은 기업이고 같은 실적을 냈더라도 작년에 상장했으면 밸류가 달라졌을 거예요. 네. 희비가 예. 교차될 가능성. 근데 단 1년 만에 이 모든 이 분위기가 좀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IPO 시장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금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네. 금리 상승 속도가 완화되거나 통화 정책 완화 쪽으로 갈 때 역시 또 IPO 시장에도 좀 좋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올해 좀 느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염 이사님의 분석을 조금 더 들어보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상장 지연하거나 뭐 철회한 기업들이 많다는 거 당연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기업 측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급냉 영향 네.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이 좀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고금리 이런 부분 좀 그래도 여러분들 답답해하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될런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뭐 특례 상장 기업 얘기가 참으로 IPO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희망 공모가 확정이나 아니면 뭐 상장 이후에 주가 수익률이 좀 비실비실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특례 상장 기업들의 기업수와 비중을 네.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확인하시는 그래프에서 회색 제가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부분이 일반 상장 기업의 개수이고요. 예. 분홍색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부분이 특례 상장 기업들의 표시입니다. 일반 상장과 특례 상장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회사가 숫자를 다 만들어 놓고 실적을 잘 내면서 그 실적을 기반으로 심사받아서 상장하는 기업이 일반 상장이고요.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오지 않지만 혹은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특별하게 평가받아서 상장하는 기업들이 특례 상장입니다. 그 비중의 그래프를 제가 라인으로 표시해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코스닥 시장의 IPO 중에 2017년만 해도 전체의 9.3%가 특례 상장이었는데 그 비중이 계속 올라가서 2021년에는 48% 그리고 거의 절반. 예, 거의 절반입니다. 올해는 46%까지 그 비중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지금 반은 숫자가 다 있는 기업들, 반은 지금은 숫자가 없는 기업들 이런 비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그래프 처음 보신 분들이 최연고님 지금 반반이면 너무 특례 상장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요거 똑같은 그래프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래프가 미국 시장에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70에서 80%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예,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는 뭐 특례 상장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신산업, 신성장 기업들, 신기술주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특례 상장들이 확대되고 있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시장의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이 그 숫자가 있는 기업 그리고 절반이 없는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상장, 특례 상장. 어쨌든 특례 상장으로 도전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그 희비가 좀 교차하는 거 그런 맥락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조정장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 네.
그 실적과 좀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그러니까 예. 이게 특례 상장하는 기업들도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숫자가 어쨌든 지금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결국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하는 건데 이런 이제 그 굉장히 고금리 환경에서 상장을 해도 재가치를 받기가 되게 어렵고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이게 당연히 아직은 수익성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주가 지수가 좀 하락할 때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좀 악순환에 좀 반복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고금리 국면이 좀 그 약간 진정되면 다시 한번 좀 재가치를 받으러 가겠지만 당분간 금리 상승이 이렇게 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좀 어려운 주가 흐름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례 상장과 좀 더불어서 2019년부터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소부장 트랙 제도라는 게 좀 도입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흔히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술성 평가 같은 걸 완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장 예비 심사 기간도 45 영업일에서 30일로 좀 단축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2019년에 처음 할 때 한 개만 입성을 했는데 예. 올해는 11개까지 지금 늘어났던. 많아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근데 이 기업들이 입성을 하고 나서도 성과가 괜찮았어요. 수요 측에서도 1000대 1 이상 그 기록하는 기업들이 한 7개 정도가 좀 됐거든요. 좋게 볼 것도 좋게 봐야 예. 할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은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또 약간 환호를 좀 받았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 흥행 성공했는데 근데 특례 상장 기업들 중에서 보면 또 바이오 기업들은 예. 현실적으로 돈을 좀 벌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흥행에 또 실패를 하고. 그래서 역시나 지금 좀 돈 버느냐 못 버느냐 이 네. 부분도 올해 좀 IPO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쳤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당장은 담보되지 않아도 성장성을 보고 가는 기업이고 예. 그걸 IPO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투자에도 어느 정도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렵다 하는 시장에서 뭐 일부 안 좋을 수 있으나 그 안에서도 옥석은 갈렸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도 내년에 또 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특례 상장 기업은 예년보다 훨씬 좀 많아진 흐름, 예전보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으니까요. 자, 저희 직설 IPO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1시 16분 지나고 있는데 그 유튜브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주시고 있고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만 좀 꼽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좀 들러주시는 분 같아요. 데이진 님이 올해 상장 철회한 기업 중에서 가장 아쉬운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거 여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굉장히 아쉽다. 많은 기업 중에 예. 글쎄요, 이게 예. 참 올해 민망했는데 약간 예. 그러니까 올해 뭐 이렇게 상장 철회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뭐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었고 테린페이퍼도 있었고 뭐 원스토어도 있었고 SK 실더스도 있었고 좀 대여급들이 많이 상장이 중단되는데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해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시장이 사실 급락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올해 상장 안 한 건 사실 좀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는 사실 왜냐면 저는 시장에 있다 보니까 왜냐면 이 대여급들이 상장을 하잖아요. 또 증시에 또 약간의 맞습니다. 공급 부담이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시장이 좋을 때 상장하면은 또 그걸 해소할 수 있는데 안 좋을 때 이렇게 또 상장을 하면은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니까 그래서 뭐 기업들은 다 돈 잘 버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내년도에 다시 도전할 것 같은데 올해는 뭐 이렇게 뭐 상장 못해서 아쉽다는 표현보다는 네. 어쨌든 좀 저는 안 해서 다행이다. 솔직하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네요. 싶습니다. 질문 굉장히 잘 네. 올려주셨는데 올해 아쉬우면 내년에 예, 네.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한 부분으로, 가지가 예. 이제 어쨌든 올해 또 느꼈던 게 가치 평가가 작년에는요 굉장히 좀 후했어요. 예. 근데 확실히 이제 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잣대가 엄격해졌습니다. 저는 이거는 되게 바람직한 현상 같아요. 왜냐하면 또 너무 비싸게 공모를 해가지고 상장하면 그 피해를 또 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또 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밸류를 받아서 하면 어쨌든 또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그런 걸 한번 검증했다는 측면에서도 네. 좀 괜찮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직설 IPO가 방송사 그 최초로 그 IPO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공모가가 이게 희망 공모가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적절한지를 판단해 네.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공모 가격을 엄격한 시장 안에서도 예, 그 기준을 좀 마련해 준다라는 데서 좀 의미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 의원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일단 올해 철회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큰 기업들은
또 안 좋은 장보다는 내년에 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바로 밀리해서제입니다. 저기 있는 딱 밀리해서제. 네, 밀리해서제. 예. 밀리해서제를 제가 아쉬워하는 이유는 저기 있는 기업들 다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에요. 밀리해서제가 제일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밀리해서제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네. 공모희망가 기준으로 1,700억대에서 2,000억대 초반인데다가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밀리해서제는 범 KT그룹으로 또 그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KT와의 그런 그 시너지, 사업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흑자를 막 넘어서려는 그런 타이밍에 이번 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게다가 이 상장이 그 수혜측을 하기 전에 얘기되는 시가총액보다는 시장 조정세에 맞춰서 약간 낮은 공모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역시 또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끝까지 완주 못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밀리해서제를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도 유의미하게 낼 수 있는 환경은 있는 상황에서 공모가도 어쨌든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시총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예상해요. 네, 시총도 크지 예. 않았고요. 제가 그냥 2,500. 밀리해서제에 예. 대해서는 그렇게 아쉬움이 남아요. 그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스타일인데 네. 상장을 못했다는 게 특히 이 2천억 시가총액을 시장에 받아주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네. 또 아쉬운 부분이죠. 맞아요. 그때 그 자주 연락을 했었는데 굉장히 아쉬워했던 게 네. 지금 또 머리를 스치고 있는데 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짱구님께서 컬리 이번에는 상장을 할 거라고 보시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연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컬리 자 내년엔 좀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컬리가 심사 승인받은 날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6개월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심사 네. 승인을 받고 약 6개월 이내에 수혜측과 상장을 마치는 게 이제 시장의 그 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히 6개월은 아니지만 대략 한 2월 정도까지는 2월 전후까지는 컬리가 상장을 마쳐야 되는 그런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상반기에 특히 연초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컬리의 상장의 향방이 좀 갈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2023년 코스피 1호 상장 기업이 컬리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던 연초에 이 코스피 상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거 같이 보시면서 2월까지 또 컬리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은 조금 더 나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컬리는 어찌됐건 뭐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구나. 그러면 직서 IPO에서는 또 이제 컬리 설문조사를 시작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 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하겠지만 또 많이 응원의 댓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속적으로 보고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내년 2023년 개묘년에는 과연 IPO의 상장 예정 기업 수는 얼마나 좀 될까? 이것도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이 이제 가능한 이 부분입니까? 네, 이게 오히려 전망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2021년 89개, 2022년 70개, 그리고 내년은 70에서 75개 정도로 2022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전망치에 대해서 아니 어느 기업이 올라올지 75개 명단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월간 청구서 접수 기업 추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도전장이죠, 저거 일종. 맞습니다. 예. 이 IPO의 그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첫 단계가 청구서 접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인데 회색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게 과거 5년치의 데이터고요. 예. 2022년의 데이터가 붉은색 네모난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2022년 값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위에 찍혀 있어요. 네. 근데 청구서 접수를 지금 한다는 얘기는 다 내년 물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청구서 접수 기업 추이가 좋다는 얘기는 올해보다 내년이 기업 수가 비슷하거나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청구서 접수 기업 추이가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올라오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 기업 수 자체는 상장 기업 수 자체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간 청구서 접수 기업으로만으로도 내년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70개 올해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나 아니면 한 5개 정도 늘어서 75개, 75개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 주목해볼 IPO 기업은 뭐 있냐고 이게 지속적으로 유튜브 질문으로도 지금 댓글로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의 컬리 오아시스, 뭐 라이온아트 스튜디오 뭐 등등등이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했단 말이죠. 연미사님 어떤 거 예정이 되어 있는지. 이게 네. 올해도 보니까 뭐 좀 굵직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나중에 나와 나오네요. 있지만 예, 뭐 컬리도 있고 골프존도 있고 K뱅크라든가
또 이 코스닥에서도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저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고 저희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게 공모가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잡혔기 때문에 저도 맞습니다. 정확히는 예. 뭐 이게 공모가에 따라 좀 흥행 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첫 번째가 K뱅크는 그래도 한번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예. 카카오뱅크가 워낙 흥행을 했고 그때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흥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내 1호 은행이고 또 3분기에 그러니까 실적을 체크해 봤는데 점점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좋고 또 개인 맞춤형 앱도 지금 이번에 좀 내놨기 때문에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수신 잔액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좀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이제 확보한 것 같아서 주목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TMC란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소부장 기술 특례 적용으로 이번에 아마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3년간 이제 연평균 55%가 넘는 매출 성장률이고 이 회사가 하는 건 뭐냐면 그 특수가스 우리 올해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수가스 막 부족해가지고 반도체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뭐 엑시모 레이저 가스라든가 제논, 크립톤 뭐 이런 이제 희귀가스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대부분은 해외에서 우리가 조달을 하는데 이 기업은 이제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개인적인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가 좀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애니메이션이요? 네, 근데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이 회사가 이제 넷플릭스랑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넷플릭스에도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작을 해주는 기업인데 뭐 디즈니 또 드림웍스 같은 유명한 기업과도 과거에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약한 분야가 사실 애니메이션이죠. 네. 영화 이런 거 드라마 잘하는데 일본이 항상 앞서가고 예. 이 회사가 잘 된다면 또 우리나라가 부족한 걸 또 채울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건 좀 개인적으로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 주시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글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스튜디오 미르 눈여겨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내년에 괜찮은 그 기업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고 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량이 그렇게 딸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생각으로는 내년 IP 시장은 올해 빙하기를 거쳐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장밋빛 전망을 뭐 어렵다 하지만 일정 부분 갖게 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장밋빛 전망까지는 갖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감내해야 되는. 네, 상반기에 바닥을 잡고 하반기에 올라오는 그런 반등 정도의 전망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금 물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물량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상장하는 개수 자체는. 근데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야 되는 공모 규모라든지 주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을 놓고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 진짜 바닥을 한번 보고 하반기에 반등을 확인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는 게 제가 내년에 가지고 IPO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망치입니다. 또 하나는 물량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IPO 시장은 특징적으로 상반기에 4, 하반기에 6, 4대 6 정도의 상저하고 시장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균값이고요. 상반기, 하반기의 비중이 크게 차이 나는 해는 3대 7까지 비중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아마 2023년이 3대 7의 비중을 기록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년은 IPO 시장 진바닥은 조금 더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도 저희가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PO 시장을 평가하는 그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마무리하고 두 번째 공모 규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작년은 화랑새였습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도 최대였는데 올 한해 어떻게 이제 집계될런지 이 분석도 이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는 16.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다 숫자가 확정이 되었죠. 작년에 20조하고 16조를 올해 하게 되기 때문에 숫자만으로는 굉장히 멋진 연착륙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역사상 최대치의 20조 원을 찍고 올해 16.1조니까 그래프 괜찮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16.1조 중에 LG에너지솔루션이 혼자 12.75조를 했다는 거고요. 대여급이 또 LG에너지솔루션 혼자밖에 없었다는 게 올해 시장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12.8조를 제외하게 되면은 2020년에 약 3.4조 원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3.4조가 물론 2021년을 제외하고 다른 해와 비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2022년의 정체성은 16조라고 좋아하기보다는 약 3.4조로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규모를 달성했느냐?
착시 효과 있냐, 이건 좀 두고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은 조금 더 IPO 시장에 뭐 돈이 들어올까, 이거에 대한 의견도 사실 댓글방에서 좀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금방 좋아지지 않을 거이니까요. 그런 부분 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모주, 펀드 설정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하는데 IPO 시장에서 이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일단 IPO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돌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고요. 근데 뭐 개인 자금까지 들어오는 걸 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모주 펀드의 설정액 추이를 항상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주 펀드의 설정액은 2021년 역시 시장이 최대 화랑을 이끌었을 때 6조에서 7조 원까지 최대치를 찍었고요. 2022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그 착륙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펀드 설정액까지 연착륙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빠져 있네요. 그렇죠? 자, 안타깝게도 보시면은 2015년에 피크치고 16년에 연착륙하고 예.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이 포맷되고 다시 화랑이 왔던 것처럼 이 공모주 펀드 설정액은 2022년이 끝은 아니고요. 23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가 시장의 반등세와 함께 다시 돈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되게 단순한 이론이에요. 시장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돈이 빠졌다가요. 시장에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돈이 들어온다는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이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IPO 시장의 뭐 변곡점도 내년 상반기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IPO 시장. 그렇습니다. 뭐 IPO 시장 근데 이제 문제는 지수 예상 분석도 같이 해봐야 되는데 참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염 이사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 영향 꽤 컸습니다. 심리적인 타격도 있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내년에 예상하시는지 결국 이제 중요한 단서일 것 같아요. 연준이 네. 이제 통화 정책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구조상 보면은 내년 한 늦어도 그러니까 내년 빠르면 한 3월에 금리 인상이 종료되거나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인데 그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2분기까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됩니다. 예. 그럼 당연히 이게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근데 이제 이 IPO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려면 금리 인하가 좀 되면 더 좋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통화 정책이 좀 완화 쪽으로 좀 바뀌어가면 그럼 자금들이 그동안은 이제 계속 고금리, 뭐 채권이나 예금으로 이 쏠렸던 자금 중에 일부가 이쪽 위험 자산 쪽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주식시장과 뭐 주식시장도 뭐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IPO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려면은 이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가 좀 바뀌는 그런 좀 변곡점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좀 하반기가 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IPO 환경은 확실히 그래도 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반기보다는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이제 체감적으로 가장 느낄 수 있는 건 올해 좀 연기했던 이 대여급들이 상장을 시동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업들이 예. 건다는 건 이제는 좀 이 풀렸다. 정도 환경이면 예. 좀 값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SK 실더스나 윈스토어나 뭐 컬리나 교보생명, 현대오일뱅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또 내년에 대기하는 걸로 아는데 이 기업들이 시동을 좀 거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바뀌었구나라고 네.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 내년 하반기 정도. 근데 상반기는 어쨌든 우리가 감내하고 인내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대여급들이 언제 시동을 걸고 정말 입성을 해주느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IPO 시장은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인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이 패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예. 보고 있고요. 아까 예.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평년의 상저하고보다 더 비중 차이가 큰 상저하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여민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하는 대여급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도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와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반등에 대한 전망을 다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분기를 저점이나 하반기의 반등을 다들 똑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럼 우리 회사의 상장을 위한 수요 예측도 2분기 이후나 하반기에 진행을 합시다라고 그 계획을 다 맞춰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평년보다도 오히려 더 뚜렷한 상저하고 시장이 될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약간 또 궁금했고 앞서서 그 오프닝 할 때도 그 1월 IPO 달력을 보긴 했는데 1월은 그래도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물량이 있는 거 봐서 이거 좀 괜찮은 출발 아닌가 이런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사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요 1월부터 네. 사실 매년 1월에 그 수요 예측 개수가 5개에서 5.5개 정도는 나옵니다. 12월 네. 대비해서는 반등을 하는데 네. 언급 주신 것처럼 2023년 1월에 7개에서 8개는 꽤 많은 숫자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게 상저하고의 흐름 자체가 깨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형적인 IPO 시장의 연초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IPO 시장의 연초 효과는 12월에 물량이 일정상 구조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밀려서 1월에 몰려드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1월에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다른 때보다 좀 좋은 가격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그 시장에 참여하는 펀드들이 1월 초부터 그 기업에 대해서 가격을 낮게 들어가거나 그 저희가 드랍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 수요 예측을 포기하거나 하는 흐름이 더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1월 효과가 IPO 시장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상전은 좀 아니다. 그리고 IPO 물량 정도 뭐 이런 부분이 좀 살아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패턴 뭐 그 이유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후반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IPO 시장에서도 연초 효과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원래 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연초 효과는 약간 코스닥 시장에 네. 예, 조금 더 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항상 이만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요거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아까 IPO도 얘기하셨지만 네. 연초에는 항상 또 기대감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왜 코스닥이 좀 더 강하냐면 이 정부 정책 수혜를 또 많이 받아요. 코스닥 개별 기업들이. 근데 이제 그때 보통 정부 정책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를 또 준비하는 펀드나 이런 데서도 일단 이제 올해 아이디어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올해 정부 정책이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로 갈 거냐 이 예. 방향을 보는데 거기서 사실 대형주들은 물론 영향을 받죠. 안 받는 건 아닌데 그 더 큰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주가 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중소형주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그중에서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다 보면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1월 달에 연초 효과가 많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올해도 뭐 내년에도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 게 일단 연초에 또 그 CES 2023 이게 또 열리게 되고 거기 이제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여러 가지 또 맞습니다. 이슈들이 예,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판단을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올해 이제 내년에 좀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중국의 리오프닝이잖아요. 사실 지금 벌써 열고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중국 소비가 열리면 어떤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지 여기와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아마 관심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번에 뭐 그 신산업 뭐 4.0 전략인가요? 그걸 좀 발표를 했는데 결국 수출 경쟁력을 좀 키워서 또 소부장 기업들 뭐 이런 쪽도 계속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 또 IPO 시장에서도 이런 쪽에 좀 관련돼 있는 이 기업이네. 아마 그런 기업이 상장을 한다면 네. 좀 더 높은 좀 몸값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의 수혜주 그리고 CS 2023이네요.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주 IPO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할 그런 이슈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안에 접점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가 수익률 측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한 이후에 공모가랑 좀 비교해 봤더니 누가 주가 수익률을 잘 냈나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이건 이제 어제 종가거든요. 어제 종가고 코스피에서는 4곳, 코스닥 61개 기업, 이전 상장 5개 기업 이게 70개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줄을 세워서 주가 상승률 상위 1위부터 10위 기업을 이렇게 줄 세워놨습니다. 수익률이 보이고요. 염이사님, 이 자료에서 보면은 좀 특징적인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 1등이 그 공구음원인데 네. 공구음원은 뭐 업종이나 이렇게 뭐 엄청 실적이 좋았다 이거보다도 네. 그 결국 무상증자 그때 당시가 한번 그래요? 예. 붐이 좀 일었어요. 무증한다 그러면 주가가 그냥 상한가에 가고 한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구음원도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서 올해 좀 성과가 좀 좋았다. 그래서 이건 좀 개별적인 이슈로 그냥 보시면 좋겠고 이 상장했던 기업들 중에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는 딱 눈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바로
2차 전지나 폐배터리 네. 관련주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 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그 로봇주들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든가 또 태양광 뭐 아니면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대부분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했던 가장 좋았던 섹터가 태조 이방원인데 약간 이제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네. 설비 투자가 늘어날 때 좋아지는 그런 섹터들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주도 업종과 이 IPO 시장에도 이게 겹치는 것 같아요. 이게 따로 이게 국밥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소비재 기업이 안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상승이나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소비주들은 또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올해는 그 B2B라 그러죠. 예, 기업 대 기업 간의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섹터가 확실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뒤집어서 2022년 올해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이죠. 그런 부분이 제일 안 좋았던 기업, 로우 기업, 신규 상장 기업 저희가 순위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하위 10개 기업.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위니아이드가 이제 가장 좀 수익률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이 네. 회사가 소형 가전 만드는 회사거든요. 위니아 아시죠? 예. 뭐 옛날에 그 알죠. 예, 예. 위니아 이제 뭐 이 뭐라 그러죠? 그 에어컨 같은 거라든가 이런 이제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소형 가전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하는 회사인데 코로나 특수가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아. 그래서 올해 뭐 LG전자 주가 안 좋은 것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전 쪽에 대한 수요 우려로 주가가 좀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외에 보시면 뭐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뭐냐면 흥행을 했어도요 왜 이렇게 안 좋았냐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적. 결국에 예. 이 숫자가 뒷받침이 안 되면 주가가 안 좋다는 게 올해도 좀 증명이 됐고 또 거기가 업종으로 보면 헬스케어나 디스플레이 플랫폼 업종들이 지금 그 수익률 하위에 좀 포진이 돼 있는데 그럼요. 예. 이쪽이 다 올해 보시면 공모주를 떠나서요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플랫폼 다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 국내 증시에서도 그래서 아까랑 정반대로 이 국내 증시에서 안 좋았던 이 섹터들이 공모주 시장에도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반영되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속한 전방 산업이 그때 좀 흥행을 하는 게 좀 수익률에도 확실히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박 산업은 내년에도 좀 꾸준히 끌고 가야 할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유망 섹터, 유망 업종에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희비가 엇갈렸어요. 공모가 대비 뭐 200% 이상 수익을 낸 것도 있지만 반토막이 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 좀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한해 그렇다면은 IPO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은 어땠을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요, 최 의원님. 네, 신규 상장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라인을 2개 그려왔습니다. 붉은색 라인은 공모 주가 대비 3개월 주가의 평균 그래프이고요. 그다음에 회색 라인은 공모 주가 대비 연말 주가 YTD의 그 주가의 그래프입니다. 사실 저 YTD 회색 라인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고점을 찍고 21년 조정받고 22년에 지금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008년에 그 금융위기 당시에 더 수익률이 안 좋았던 해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최근 뭐 이렇게 10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가장 IPO 시장의 수익률이 안 좋은 해가 올해가 된다는 거죠. 재미난 부분은 IPO 시장의 화랑이 언제냐고 하면 정고점이 2021년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어마어마했죠. 자, 그런데 주가의 고점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시장의 호황보다 1년 빨리 오게 되는 거죠. 이게 IPO 시장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인데요. 이게 시장의 화랑과 주가의 화랑이 좀 달라서 그래요. 주가가 먼저 찾아오는 거죠. 따라서 지금 IPO 시장 자체의 화랑이 언제 올까요 하면 2024년이나 25년을 보는 게 맞지만 IPO 시장, IPO를 하는 신주들의 주가 반등은 언제 오나요 하면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바닥 친 거라고 보면 이미 될까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23년 예. 하반기 정도를 기대해도 2023년 하반기 정도를 예상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IPO 시장이 좋냐 나쁘냐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네. 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글쎄요, 그게 대답을 물량으로 드릴까요? 규모로 드릴까요? 수익률로 드릴까요? 이렇게 되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물량은 크게 빠지지 않고 올해보다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공모 규모는 올해보다 당연히 더 줄어들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러나 주가 수익률은 올해보다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1년에 좀 차이가 있는 주가 수익률이나 뭐 이런 여타의 근거들 잘 또 보시고요. 동영상 돌려보시면 더욱더 또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자, 그리고 IPO 기업들의 업종별 시장 점유율 변화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2022년에 IPO 시장에서 산업별로 어떤 업종의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지 제가 비중을 좀 가지고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전기전자, 서비스업 등등으로 이렇게 비중이 나와 있는데 요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21년 대비 2022년에 달라진 거는 바로 서비스업의 반락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그래프는 따로 없지만 작년에 전체 시장의 35%까지 비중을 기록했다가 올해 22.9%로 좀 줄었죠. 이 서비스업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그다음에 플랫폼, 게임주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네.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증시의 두 개 추이기죠. 전기전자 IT와 의료정밀과 의약품의 헬스케어가 또 반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합쳐서 16%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합쳐서 26%까지 또 그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그 전기전자가 보여줬고요. 헬스케어 역시도 작년보다 올해 반등하는 모습을 그렇게 지금 기록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년 유망 업종은 무엇이냐고 궁금하시는데 염 이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말 어렵네요. 이거 꼭 예. 집어달라고. 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 정책 좀 잘 봐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 정책에서는 역시 반도체 소부장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주가는 되게 안 좋죠. 왜냐면 반도체 전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또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금 국산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데 네. 지금 전 세계가 다 자기네들 공급망을 지금 구축하려고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기술력을 가진 국산 기업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 소부장 생태계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로봇과 자율주행은 계속 가는 좀 테마 같아요. 네. 이게 뭐 내년에 좋아질지 내후년에 좋아질지 이거 속도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맛을 좀 봤다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좀 걸어지면서 예. 조금 더 발전할 것 같고 뭐 이것도 전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아직은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중국도 중국, 살아나잖아요. 네. 중국이 3년 만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니까 계속 중국이라는 컴백하니까. 단어가 들리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가 늘어날 때 꼭 뭐 화장품이나 의류 뭐 이게 좋다기보다는 중국 사람이 소비할 때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쓰고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원님 내년 될 만한 업종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공장 네. 자동화 FA를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공장 자동화, 예, FA. 두 번째는 리사이클, 아. 예, 재활용을 꼽고 있고요. 세 번째는 네. 콘텐츠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FA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주하고 같은 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연 3년 동안 계속 로봇주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해서 네. 그래서 이번엔 공장 자동화 FA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재활용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2022년에 2차 전지 재활용들이 워낙 좋았어요. 근데 2023년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주목해 주실 부분이 꼭 2차 전지 리사이클이 아니라 산업 전반적인 리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아까 저희 방송 중간에도 언급이 있었던 TMC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특수가스를 이렇게 정제해서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생산해서 판매한 특수가스를 재회수해서 재정제를 통해서 다시 판매를 한다는 리사이클의 투자 포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뿐이 아니라 산업 전반적인 리사이클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콘텐츠주 같은 경우는 현재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전반적인 서비스업의 주가 이렇게 조정에 따라서 주가가 재미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역시도 23년 좀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궁금증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거 하나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S 천양 운집 엘림이 올해 스펙 투자가 많았어도 재미는 못 봤는데 내년에는 기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스펙 시장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네. 예, 스펙 증권사들이 상장시키는 스펙 껍데기와 어떤 거랑 합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어떤 거랑 합칠지 정해진 스펙 합병 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스펙 껍데기 시장과 스펙 합병 시장 모두
대화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투자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투자의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시장 전반적인 조정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껍데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합병이 이렇게 많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준다면 저는 뭐 지금 저점에서 충분히 또 좋은 투자 대안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IPO 기업 투자를 좀 꾸준히 하는 게 좋을지 이 질문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IPO 청약 꾸준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네. 참여도 좋고 물론 거기서 돈 벌면 더 좋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 IPO 청약 그냥 뭐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청약이 이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뭐 기업 분석 보고서나 그거 다 신고서를 내잖아요. 네. 그거 읽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 공부가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그게 나중에 진짜 투자로도 연결이 되니까 꼭 뭐 수익도 좋지만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와 공부를 병행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꾸준히 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올해 안 좋았으면 네. 또 봄은 옵니다,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 봄을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직설 IPO 생방송을 함께 했는데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경 한국증권위원 그리고 염승환 이베스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시장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은 저희 더 최선을 다할게요. 자, IPO 기업에 대한 모든 것 직설 IPO와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죠. 자, 올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PO든 직설 IPO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